예, 동학민족 통일의 10월 정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옆에는 지금 강사님이 나와 계시고 회장님 잠깐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정기회의 시작합니다. 회장님 제자리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동민회 동학민족 통일의 대표 노태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천도교 교인이신데 최만정 동덕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동민회 취지에 부합하는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독망군서 행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만권을 읽는 것은 여행을 우리가 만리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고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최동덕님은 또 세계 일주 여행을 아주 많이 하시고 작금에는 우리 신인간에 이번 달에는 보니까 동구라파 기행문을 실었던데 아주 이렇게 문물을 이렇게만 지행 일지를 하는 우리 천도교의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행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번에는 이 북으로 간 우리가 최덕신, 정교령 그리고 그의 정신을 또 개성해서 그의 부인 유미령 여사가 천도교 이름으로 우리 천도교 총무당의 그런 지도자로서 역할한 것을 두고 이러한 이분들의 행적이라고 할까 발자취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순기능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연구를 해서 또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해 갈 텐데 마침 제가 이 동민회 대표를 하면서 공약을 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내년 3월 1일을 계기로 남북 동포 띠기 운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3.1 재현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내년 되면 우리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것을 두고 이제 정전협정 컨퍼런스를 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종전협정을 맺고 그래야 평화협정 원년을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 동민회가 남북 동포들이 우리가 DMZ로 판문점으로 모여서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이런 뜻을 취지를 살려서 통일은 우리가 일국양제로 연병제라든지 좀 이렇게 뒤로 미루더라도 냉전교육이 너무 우리가 지금 반공교육이 심화된 이 현실을 두고 그러나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할까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해서 적어도 소통은 삼통은 해내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70년 이상을 이렇게 냉전 논리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동민회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최만정 동덕님의 발표는 동민회의 운동을 두고 활동 이념 그리고 어떤 실전적인 방안이라고 전략을 두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해주시고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십시오. 네. 예, 30분씩 잘라서 강의를 진행하시겠고 또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도 30분씩 이렇게 잘라서 수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방수
뭐지 줌 때문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줌 링크 주소 URL을 기존에 했던 게 약간 깨져가지고 다시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보낸 것을 동민회나 뭐 동행이나 이쪽에 한 번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노태구 의장님과 또 최길순 학술위원장 그리고 동민회 회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동행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엄밀히 말해서 뭐 전문 연구자는 아닙니다. 이번에 뭐 하다 보니까 석사를 좀 해봤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박사님들이 그전에는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이더니 지금 뭐 하느님처럼 높아 보이는 이런 그 느낌을 했습니다. 어떤 학술 연구 이런 부분들이 치열한 어떤 고민과 노력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에 상당히 좀 명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뭐 그동안 노조나 또는 뭐 사회민주화 통일에 관련되어서 한 30여 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활동가의 시각이 좀 많이 묻어 있고 학문적 엄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 양해 말씀드리고 또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는 수정이라든지 관점 이런 게 있으면 뭐 저도 언제든지 개방적으로 수용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천도교 남북교류협력 연구를 최덕신, 류미영 부부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최덕신 교령님이 이제 먼저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영향에 따라서 오익재 교령님이 올라가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덕신, 류미영을 연구한 논문이나 그런 행적은 하나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뭐 기사라든지 언론 기사라든지 아니면 약간 뭐 칼럼 뭐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 그만큼 수용성이 적다 또는 뭐 이적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 또는 배신자 프레임 특히 이제 특히 이제 그 이탈 주민들 중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북에서 온 이탈 주민들을 뭐라고 부르죠, 요즘? 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 관점에서 보면 먼저 온 통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탈북했기 때문에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반북 의식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사실 황장엽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최덕신 교령 또 최덕신 부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1986년에 이제 9월에 정주를 선언한 거죠, 평양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알기로는 1978년부터 방북을 하면서 몇 년 거쳐서 이제 월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에 대한 또는 이 분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류협력 또는 남북 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완벽하게 어느 한 체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랬을 때 이 영향을 주고받은 부분들이 북에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남에도 일정 부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천도교에 입도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단 내에서도 최덕신 교령 또 류미영 그 북측 위원장에 대한 오해는 일정 부분 이제 풀어지고 당사자로서 받아들이지만은 오익재 교령님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집행부라든지 이런데 이런 분에게 적합하지 않는 그 교단의 방침에 꼭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도교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 또는 어느 정도 합의된 어떤 그 방향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좀 속도 있게 저는 진행을 한 다음에 예예. 아, 죄송합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그랬는데. 예. 제가 아무래도 얼굴 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속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덕신 류미영이라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다음에 어떻게 망명해서 방북하고 월북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분이 북에 방북하기 전에 북천도교 상황은 어땠는가? 이게 이제 한 30분 이내에 가능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최덕신 부부가 북에서 어떤 영향을 남북에 미쳤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1986년에 최덕신 교령이 월북했습니다. 근데 89년에 조선 천도교회하고 천도교 청호당 위원장이 되신 후에 3월 달에 됐는데 11월쯤 돌아가셨어요. 그 물꼬는 텄는데 실제는 류미영 위원장께서 1993년부터 우익주의 교령하고 1차 대표회담 이후에 2016년 환원하기까지 계속해서 했던 남북 교류의 북측 당사자이고 남북 전체에 통틀어서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나머지 기타 자료는 참고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신 이 보내드린 제 논문이나 아니면 나무 위키 위키백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1914년으로 생으로 1989년에 돌아가시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태어났을 때는 1914년인데 아버님이 최동호 선생님, 뒤에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3.1운동하고 구속됐다가 중국으로 망명해서 운동하러 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7살? 이럴 때 어머니 손 끌려서 북경에 갑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에 또 독립운동한다고 정의당, 정의부죠. 독립운동 무장단체에 또 핵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성의숙이라고 이제 만주 쪽에 차리는데 이때 최덕신을 고아원에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북경의 고아원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 이제 김일성 26년인가 김일성이 화성우숙 6개월 다니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찾아서 화성우숙에 갑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 그 현대사에서 약간 특이한데 20살 정도인 1934년에 국민당군 있잖아요. 우리 그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중국의 국민당군의 중앙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요. 그래서 36년까지 2년을 졸업을 하고 졸업해서 바로 우리 임시정부를 담당하는 국민당군의 어떤 파견 교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회고록에 보면은 너무 좀 왜소하고 또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나는 무관으로서 한번 항일전에 싸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버마에서 일본군을 싸웁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1945년 일본 패망할 때 광동성에서 국민당군 지휘자 대령으로 일본군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46년에 한 해가 넘어서 4월 넘어서 부산항으로 입항합니다. 근데 입항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 3,000명 정도 되는 그 조선인 동포들을 이렇게 하고 뭐 약간의 정식적인 군대는 아니지만은
같이 옵니다. 근데 이제 미군이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고 이제 권총도 다 반납하고 있던 돈도 다 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 와서 보니까는 이제 우리 남한 쪽에 국경 경비대 이렇게 군사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유이만주라고 그러죠. 일본이 점령했던 괴뢰 만주국에서 교관 정도, 뭐 예를 들어 소위 중위 이런 정도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먼저 점령 입대해가지고 막 직책에 막 중령 대령 근데 못 가겠다 이런데 여기 그 장인이 유동열 선생이라고 여기에 관여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무관입니다. 그래 들어가라 했는데 대령이 소위 출신으로 특별 군사훈련 3개월 받고 이제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죠.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또한 국공 내전에서 서로 국공 합작도 있었지만은 적어도 공산군을 토벌하거나 항일 운동 일본군과도 싸우지만 이런 반공 개념이 투철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수기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분노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해서 이제 미군 고문관들한테도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육사 교장을 하고 육사 교장을 할 때 박정희가 1기로 들어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5.16 때 연관을 맺어서 그 유신 지지하고 이러는데요. 이런 와중에 여순반란 숙청도 일어나고 또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뭐 추적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에 유학 49년에 갑니다. 최홍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이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군사학교를 마치는 과정에서 6.25가 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해서 곧바로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서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기본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와중에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사단장으로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뭐 큰 문제가 생겼고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양민 학살의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단장인데 보직만 떼지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고 나와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직 변경이 이제 보직이 이제 무보직으로 있다가 일본 도쿄에 그 미군 부대에 한국군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1953년 그 휴전회담 그때쯤에서 엄밀히 보면은 유엔군 대표는 아니죠. 근데 유엔군 대표들이 미군이 그 휴전회담을 하지만 이분은 한국군이니까 거기에 약간 배서가는 정도로 하는데 순전 이승만과 연계되어서 방공포로 석방 등등 그리고 휴전회담에 대한 약간의 사보타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치에 이제 이승만 눈에 띄게 되고 뒷부분은 이제 간단히 보면 56년 정도의 반공 뭐 이런 그 동남아 있잖아요. 필리핀 뭐 태국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강연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월남 공사로 갔다가 박정희 이제 5.16 쿠데타 이때 그걸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귀국하는 과정에서 다시 월남 공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박정희에 의해서 외무부 장관 이후에는 서독 대사로 갔을 때는 아다시피 동백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첩 조작해서 한국으로 데려온 그 사건의 서독 대사였으니까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66년 7년 정도 67년에 천도교 교령으로 이제 모시게 돼서 교령 일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박정희하고 가까우니까 수훈회관을 건립할 때 일정 부분 도움을 받는다든지 대신 그래서 유신 때 찬양하고 또 그 대통령 선거 유신 전에도 지지하고 그러던 반공주의자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말하자면 고위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유는 지금 천도교 내에서 뭐 다 여러 가지 분석도 있지만은 네 분입니다. 최덕신이 공사비를 횡령했다.
근데 이거 어쨌든 불기소 처분 되는데 최덕신은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KCI 안기부의 공작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피신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다음에 최덕신의 최동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임시정부 뭐 국무위원 등을 지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해방되어서 좌우합작위원회 활동도 하고 미 군정이 만든 과도 입법의원 부의장에 선출되고 이런 분입니다. 사실 좀 역사에서 요즘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옳았어, 이게 틀렸어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천도교 청우당에 어떨 때는 과도 입법 의원 미군 정이 이걸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이런 것도 지내고 그런데 1948년에 남북 그 통일협상회 김일성, 김구등 할 때 거기에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와서 현대사가 다 그렇긴 한데요. 아들한테 부계관이 김일성 장군이 옛날에 자기가 화성우숙에서 가리켰던 사람이고 뭐 대단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고 최덕신은 회고록에서 그것을 적당히 약간 이야기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1950년 서울이 함락됐을 때 모시기 작전 아시잖아요. 좀 유명하셨던 분 또는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북으로 데려가서 그걸 좋게 말하면 그분들을 모시는 거지만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분들을 정치에 이용하고자 한 거겠죠. 이분은 북에 가가지고 1956년쯤 7월에 제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라고 김일성 그때 당시 수상이죠. 김일성이 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내 아들이 총뿌리를 이제 북한에 대고 하고 또 반공에 투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좀 애매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일성이 걱정 마시고 건강하시라 해서 뭐 금강산도 갔다 오시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돌봐줬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유신에서 최덕신과 틀어지면서 반공에서 연공으로 가는 계기가 되는 이런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다음에 최덕신만 있는데 류미용 선생도 7살 차이 정도 되죠. 21년생인데 37년에 그럼 몇 살? 17살인가요? 이때 결혼합니다. 왜냐면 그 아버지 유동열 선생은 그 최동호 선생하고 같이 임시정부 갖고 두 분 다 천도교인입니다. 최동호 선생은 그 직책을 많이 좀 있었던 분이고 유동열 선생은 여기 여기 육사라고 그러니까 처음 이상하게 보지만 이게 대한제국 시대니까 거기 와서 이제 대한제국 군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군대가 해산되니까 거기에 맞서 의병 활동하다가 이분은 또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연해주로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 처음 고려 공산당이 처음 생길 때 여기에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군한테 잡히기도 말하자면 러시아 내전에서 백군한테 잡히기도 하고 이런 분이 이제 임시정부 가서 군대 관련 직책을 갖다가 해방에 돌아오셔가지고 활동하면서 이제 뭐 군대도 창설하는 데 관여하고 그렇죠. 이분 딸 그러니까 최동호 선생과 유동열 선생의 아들과 딸이 1937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옛날 방식대로 최덕신 선생의 이제 2남 3녀를 낳지만은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혁명운동에 여성운동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렇죠. 이분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고 그리고 최덕신 선생과 같이 이제 뭐 대사할 땐 대사 따라 이제 같이 다니시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9년 최덕신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터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겁니다. 1970년 2월 17일 한일 정교인협의 참석 구실로 기약 없는 출국을 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안기부 신식수가 종무원장 자리까지 맡긴 곽훈을 첩자로 천도교단에 배치했고 그 반란에 의해 도망가게 된 셈이었다.
돌아버린 천도교단 앞에 참여할 일에 임시 전국대회를 열어 내분을 수습하고 후임 교령까지 선출한 다음에 서서히 출국했어요. 옳았다. 이 이야기는 이분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여러 가지 소송이 있으니까 물러나간다, 안 물러나간다, 막 이런 이 과정에서 또 막 강목이 등장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수가 2000년 전까지는 최덕신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망명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977년 11월 17일 날에 그 한미통 여기에 와서 반유신 기자회견합니다. 이때 남한 천도교에서는 제명을 합니다. 제명을 하고 뭐 국위를 해쳤다, 뭐 유신을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제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도 밑바닥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2000년도에 윤미경 위원장이 남쪽으로 이산가족단을 끌고 왔을 때 남쪽 천도교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리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약간 석연치 않아요. 왜 출국을 했을까? 내가 막 찾아보면서도 이게 자기가 신변을 위협을 당했다. 박정희하고 많이 틀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 내분 이런 것이 박정희가 자기를 이제 잘라내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위협감 때문에 갔는데 여기까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워싱턴에 가서. 그런데 최홍이라는 분이 이제 만나요. 최홍이라는 분은 비슷하게 아까 뭐 육군 뭐 소장 출신인데 나와서 미국에 같이 갔고 이랬는데 이분은 계속 군대를 하면서 1950년 태권도를 만듭니다. 옛날 태권이라든지 우리 무술을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군대에 있다가 5.16 이후에 이 사람도 최홍이도 말레이시아 대사 돼서 쭉 진행합니다. 그 다음 국제 태권도 연맹 위원장도 하고 그러다 유신 때 유신 반대하고 캐나다로 망명을 해서 먼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외에서 그러한 반유신 이런 운동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최홍이가 같이 좀 해외 민주화운동 협력해달라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북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변신했냐도 최홍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기한테. 두 개가 가보니 당신 아버지를 좋은 애국 열사령에 모시고 돌아가기 전에도 잘해줬지만 이후에도 그걸 빛내더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불효자다.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른다. 애국 열사령에 있는 아버지도 보고 싶다. 또 유미영 아버님 유동열 선생은 모시기 과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50년 10월쯤. 그 애국 열사령이 있으니까 부부가 보통 보면 부부간에 이제 뭐 이게 옳으니 저러니 그러는데 부부가 다 부모님이 다 장인 장모 다 애국 열사령에 있고 그걸 잘 모시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반유신 운동하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혹하는 게 있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시기가 중요한데 1976년부터 미국인들이 비자가 허용됩니다.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카터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미군 철수, 한국 인권, 이 옹호 이런 부분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서 대사관 앞에서 이제 시위하고 또 주한미군도 철수해라, 인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최홍희 선생이 가보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기가 묘사한 건 자기가 어쨌든 반공을 했는데 김일성이 가서 죽이지 않겠느냐. 근데 김일성이 그때 당시에 통일 문제를 우리 제 동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편지도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이진 않겠다. 영화 보면 이제 좀 해프닝 같은 게 있어요. 가기 전에 유미영 사모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게 내 제사로 알아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건 영화적 장치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북을 공식적으로는 1981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00년 이후에 밝혀진 건데 최초는 1978년에 방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쓴 책에도 다 1981년에 방북했다. 아까 말한 최홍이라든지 이런 거 가봤더니 진짜 다 많이 애국 열사령의 부모님들 다 모셔 있다더라. 북은 그래도
조금 가난한 듯 보이지만 뭐 주체가 살아있고 민족 전통이 살아있다. 또 고려 민주연방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드러난 이야기지만은 1978년에 11월 달인가 먼저 가요. 제가 보면은 이걸 계속 생각해 봤는데 1976년에 나가서 1977년에 반유신 투쟁하고 그러면서 또 1977년에 카터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김일성을 한번 만나보자. 이런 정치적 동기도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통일운동에 대한 협의를 해보자는 거, 부모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가서 첫 번 만나면 이렇습니다. 김일성의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겠느냐. 우리가 나는 공산주의자 이전에 당신 아버지 최동호 선생을 만날 때부터 민족주의자였다. 나는 공산주의자 이전에 민족주의자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하늘을 믿는 천도교인들 지상천국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최덕신 그렇습니다. 이런 뜻을 미국의 동포사회에 또 미국에 잘 전달해서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때쯤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헷갈리면 안 돼요. 방북이 그냥 어느 날 방북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1976년에 망명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비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 엄밀히 보면 1986년까지 6번 정도 방북하고 김일성과 대화한 그 대화록이 3개가 있어요. 78년 또 82년, 84년.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은 단순한 방북,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로서 다닐 수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유신에서 1978년 11월 이후에 연공, 그러니까 공산당과도 손을 잡고 통일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라고 의식이 변화되고 공식적인 이제 커밍아웃은 1981년에 한 거예요. 1981년 방북에서 그때 이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에 대한 찬성 그리고 뭐 김일성 주석에 대한 찬양 이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숨겼을까 보면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만나고 왔다고 하면은 곧바로 어떤 그 한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한 지 한 30분이 조금 안 되는데 조금 늦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공의식 과정에서 또 하나 작용한 게 나이 같아요. 나이. 보면 70은 다 됐는데 내가 한 게 없다. 어린 나이부터 망명 생활을 하고 또 망명 생활을 했다. 이랬을 때 돌아갈 자기 고향, 부모님 묘, 나이, 북의 어떤 김일성의 어떤 호의적인 태도, 반유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박정희가 죽고 나서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곧바로 또 전두환이 되니까 이제 자기의 정치적 운명 이런 부분들을 북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옳다 그르다 할 수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연공주의자 맨 나중에는 주체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의 한울림, 뭐 김일성 주석,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한울림을 다 우리가 같이 한울림을 모시고 산 사람이다. 그렇지? 한울림 한 사람을 딱 해서 최고 지도자를 한울림으로만 하면은 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천도교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70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북으로 간 과정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